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기업들이 좀 그러니까 평가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왜 개선해야 되는 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냥 우리 회사 규모가 됐으면은 좀 평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요새 다면 평가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도 다면 평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뭔가 평가 제도를 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평가를 그냥 그 설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일반론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가 제도를 설계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왜 평가를 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왜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평가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평가 대상에 대해서 누가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 5가지를 놓고서 한번 그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4 용지에다가 목적, 평가 대상, 평가자 이런 것들을 쭉 놓고서 우리 회사가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면은 왜 평가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은 향후 실제 제도를 설계할 때 큰 혼란 없이 원하시는 형태의 평가 제도를 설계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먼저 평가의 목적입니다. 앞에 보시는 6가지가 일반적인 그 평가의 목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인데 공정하게 처우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육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동기를 위해 그리고 매니지먼트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평가의 목적인데 가장 일반적인 좀 대표적인 거는 직원들을 공정하게 처우하기 위한 게 평가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요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기업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이슈가 꽤 많아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좀 바람직하게 바꿔가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좀 많은데 그 아시다시피 조직 문화라는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요인들을 저희가 바라는 조직 문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 제도를 평가를 설계를 하실 때 만약에 평가의 내용들이 어떤 자기 개발이라던가 직원들의 성장이라던가 육성 이런 쪽에 평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어떤 자기 개발 이런 쪽에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될 거고요. 평가에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일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성과만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 조직의 문화도 그런 성과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이 목적이 평가제도 개선의 어떤 가장 메인이 되는 목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직원들을 공정하게 처우하기 위한 게 메인 목적이 될 텐데 이 평가제도를 개선을 할 때 이 평가제도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우리 회사 평가제도를 설계할 때 좀 고려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요?
앞에 보시는 거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그 빙하 모델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을 평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직원들의 직무 행동을 평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일에 대한 행동의 결과, 이 성과를 측정하고 싶은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들의 직무 행동, 그 행동을 평가하고 싶은데 평가의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가치관, 태도, 특성, 동기 이런 관찰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 평가 제도는 뭔가가 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제도의 대상으로 어떤 인사평가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어떤 그 입사 시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희는 오늘 당연히 좀 주요하게 얘기를 할 거는 인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 행동과 성과 중에서도 이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와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뭐 대표적인 평가 방법은 상사평가, 본인평가, 다면평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근데 뭐 상사평가는 당연히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90도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중에 이 마지막 타이밍 때 그 평가, 역량평가 프로세스 설계할 때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역량 평가를 할 때 특히 이 본인 평가를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TF의 의견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드린 그 본인 평가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본인이 평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냥 상향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향 평가. 보통은 그 상향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본인을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상사들이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차라리 그런 뭔가 이게 잘 안 맞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그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본인 평가를 안 하도록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본인 평가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필수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도 이제 평가의 목적을 좀 봤을 때 단순히 직원들의 공정한 처우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직원의 상태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 평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사라던가 주변 사람, 그러니까 제3자의 시각에서만 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좀 개선을 해라는 게 완전히 그 외부 사람들의 시각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만의 판단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는 특히 역량 평가에서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주변에서 나를 보는 모습 간의 이 간격, 갭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하는 게 그 피평가자한테는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에 대한 그 갭을 가지고서 좀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뭐 성과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역량 평가에서는 본인 평가는 반드시 좀 실시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평가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빙하 모델에서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인사평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유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유 능력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직무를 통해서 드러나는 행동들, 그게 이제 기술이라던가 지식이 그 역량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역량평가 행동의 결과가 성과, 일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제 성과평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제가 뭐 이것도 약간 좀 유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그 많은 기업들이 저희가 기업들의 그 내부 평가 제도를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의외로 이 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가 그 성장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상단에는 이 사람이 올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기입을 하게 하고, 그 바로 아래쪽에 어떤 역량 평가의 역량 요소들을 배열을 해놓고서 이게 어떤 몇 점 정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희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성과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행동도 잘했을 거야라는 게 인식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과가 높은 사람은 역량평가의 점수도 다 높게 나옵니다. 성과평가는 점수가 높은데 역량은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이런 케이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현업의 내용들을 좀 현장을 살펴보면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한, 그러니까 높은 역량을 발휘하신 분들이 성과가 높을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100%는 아니거든요. 즉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주로 해외로 수출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환율 같은 거겠죠. 근데 이 환율이라는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의 결과가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같이 이 성과와 역량을 동시에 그냥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분한테 어, 당신이 올해 열심히 일한 거, 높은 역량을 발휘한 거는 내가 알지만, 하지만 어쩌겠어. 확률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당신의 일에 대한 결과가 낮기 때문에 당신의 평가도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낮은 한 C 정도의 평가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 본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성과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던 일을 안 하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역량평가랑 성과평가를 분리를 해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가 시트도 당연히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평가를 하는 시점도 다르게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뒤에 나중에 평가 프로세스 설계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